이스라엘하고 레바논의 헤즈볼라의 다툼인데 네. 이게 이제 일단 그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문제 일으키는 건 늘 알겠는데 네. 레바논과 헤즈볼라를 구분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 일단 지도를 보시면은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은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다른 중동 국가들하고 다르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교 마론파 그리고 이슬람의 수니파 시아파가 이렇게 거의 3등분하고 있는, 그러니까 권력을 3분점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헤즈볼라는 시아파의 무장 조직임과 동시에 정당이기도 하고요. 사회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레바논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 헤즈볼라인데 이 헤즈볼라의 뒤에 서 있는 거대한 나라가 있어요. 이란. 자,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까지 이슬람 시아파가 이렇게 쭉 연결된다고 해서 시아파 벨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이건 무슨 얘기다? 이란이 시아파의 맹주거든요. 자, 이슬람은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는데 수니파가 거의 90%, 시아파가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율적으로. 그래서 시아파의 맹주는 이란이고 수니파의 맹주는 사우디입니다. 그리고 어디든 시아파가 정권을 잡고 있거나 또는 소수 종파가 정권을 잡고 있는 경우 이란이 뒤에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서 자신들의 든든한 우호군으로 만들어 놓는데 그 나라들이 시아파 벨트로 엮인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입니다. 특히 레바논 안에서 지금 이제 이 헤즈볼라가 만들어진 건 1982년이에요. 상당히 이제 그 말하자면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거지. 이때 뭐가 있었냐면 이란의 호메이니 옹이 등장하면서 호메이니가 지원을 받아갖고 만들어진 무장 단체가 헤즈볼라인 거예요. 이게 일종의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게릴라 단체였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게릴라 단체가 너무 성장을 해갖고 지금은 사실상 그 레바논에서 제1당 정당이기도 하고 공식적인 사회단체로 인정을 받으면서 여전히 폭력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헤즈볼라에 대해서 유럽연합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서방 국가들은 테러 조직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IS나 알카에다와 같은 그런 테러 조직이 아닐까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정말 헤즈볼라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이거는 항상 기사가 그런 식으로 나와서 오해를 하기 쉬운데 헤즈볼라가 얼마나 그 IS나 알카에다와 같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극단주의 무장조직, 테러 단체하고 차원이 다르냐면요. 처음 시작은 무장조직으로 시작한 게 맞아요. 왜? 1982년,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들어서면서 이란이 호메이니 체제, 신정체제로 바뀌었죠. 자, 1982년에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한 시아파 무장 조직이 형성이 되는데 그게 헤즈볼라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단순히 무장 조직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 확대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영역을 확대를 하냐면 예를 들면 그 멕시코의 범죄 카르텔이 왜 멕시코 정부 통제권이 안 미치는 지역이 많고 카르텔이 그렇게 강할 수 있냐면 이들이 스스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지역에 있어서 본인들이 통제권을 그러니까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온갖 사회 활동 다 하죠. 헤즈볼라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헤즈볼라 군인이었는데 전투를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조직 차원에서 엄청나게 후하게 뒤를 책임져 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사조직으로 만들어졌어요. 처음엔 무장조직. 일종의 자위단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민병대로 시작을 했는데 이 민병대로 만들어진 조직이 정당화되고 기업화되고 그렇죠. 일종의 세력화가 된 거예요. 그렇죠. 세력화가 됐죠. 그래서 레바논하고 전혀 다른 재정, 별도의 재정과 별도의 다른 군사 조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별도의 다른 또 사업을 해.
그렇죠. 그래서 레바논에 있는 인구가 현재 한 550만 정도 되는데 이 안에 헤즈볼라의 조직원이다라고 하면 한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이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헤즈볼라 조직이 사실상 레바논의 국방력을 뛰어넘고 있어.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사회단체이기도 하다고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그렇게 자신의 조직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군인, 자신들의 헤즈볼라 군인들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렇게 전쟁 과정에서 또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진 사람들까지도 헤즈볼라 사람들이 찾아가서 다 도와줘요. 그러니까 테러 단체인데 복지가 있어. 그러니까 레바논 정부에서는 우리 집이 이번에 폭발 사고가 있어서 어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헤즈볼라 단체 사람들이 나오더니 그렇지. 집을 복구해주고 아유 먹고 살기 힘드시죠 이러면 쌀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은 정부보다 헤즈볼라가 더 나은데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헤즈볼라 지지자로 완벽하게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에 들어간 사람 5만이지만 이 헤즈볼라를 믿고 있는 국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나중에 정당이 됐는데 지금 최다 다수당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만큼 사실 레바논 안에 있는 조직인데 이 레바논보다도 더 지금은 레바논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예, 일단, 그래서 네. 헤즈볼라가 뭘 했다라는 게 사실은 야 너네 나라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서로 공습을 주고받았는데 이스라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헤즈볼라가 그 난리 쳤으니까 레바논 정부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레바논 정부 따위는 힘도 없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좋게 표현하면 레바논 활빈당 같은 조직이에요. 하는 짓이 딱 그래요. 근데 얘네들이 돈이 엄청 많아. 얘네들이 5만 명 조직을 굴리는데 1년에 약 10억 달러,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굴린다고 합니다. 그중에 7조 원 정도는 이란이 대줘요. 3조 원 정도는 자체적인 사업으로 벌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관리하는 업체나 기업들의 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버는데 이제 미국이나 서방 세계는 저기 헤로인 밀수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테러 조직으로 규정한 식을 빼고 있지만 그거는 뭐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만한 규모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껏 해봐야 국가도 아니고 소수 조직이 5만 명인데 걔네들 그냥 이스라엘이 쓸면 싹 쓸어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네들의 무장 수준이 어마어마한 수준이야. 200km 정도 나갈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있잖아요. 12,000발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물론 뭐 이란이 대주는 거일 수도 있고 한데 어찌 됐거나 그만한 화력을 갖고 있고 이걸 통해 갖고 서방 세계한테 엄청나게 싸워서 많이 이겼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 활빈당의 원칙이 뭐냐면 지금의 자기들을 침략해서 이슬람 교리에 반대되는 애들하고만 싸운다는 거고 그렇죠. 절대 민간인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야.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이슬람 세력에 반하는 세력들을 물리치고 나중에 이것들을 이제 모두 신의 영광으로 돌리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은 동료라는 거야. 그러니까 파레스타인이나 외부에서 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 헤즈볼라에 들어오면 그렇죠. 다 받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포용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레바논에 사실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상당히 많이 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팔레스타인 독립군 아닌가. 그래서 팔레스타인 난민 출신들이 헤즈볼라에 굉장히 가입을 많이 했고 실제로 소속이 돼 있고 어쨌든 난민 차원이지만 헤즈볼라에 끈을 대고 있으면 먹고 살 수는 있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라든지 이렇게 팔레스타인인들을 공습하고 공격할 때 외부에서 지원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주는 역할도 사실은 헤즈볼라가 하고 있거든요. 조금 예를 들어보자면 사실 미국이나 연합군, 이스라엘이 제일 무서워하는 조직이 헤즈볼라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83년도 때 레바논의 미국 대사관에 폭탄 테러를 합니다.
자살 폭탄 테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돼갖고 미국이 빡이 돌아가지고 다국적군을 파병을 해가지고 평화 유지군으로 들어와가지고 막살을 치고 레바논을 사실상 그 통치하려고 들었었어요. 근데 이때 이 헤즈볼라가 나와서 대형 폭탄 테러를 해갖고 자살 폭탄 테러를 해갖고 미군 캠프 안에서 미군 241명, 프랑스군 58명을 폭사를 시켜요. 사상자만 요만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미군이 해외에서 나가서 당해본 피해 중에 단일 피해로는 최고로 큰 피해를 이 헤즈볼라가 낸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헤즈볼라는 이 점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자는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인 조직원의 위치나 이런 게 몰라요. 완전 게릴라인 거지. 그래서 이 지도자를 가족들하고 같이 폭사를 시켰어요, 이스라엘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스라엘에 맹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주민 5천여 명을 사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IS나 알카에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이면서 예를 들어서 영향력을 미치거나 정권을 잡게 되면 같은 이슬람 무슬림들도 죽여버리거나 그들을 향해서 억압적인 통치를 하잖아요. 근데 헤즈볼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슬림들 사이에서 인기 폭발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반체제 단체인데 네. 국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사실 레바논 입장에서는 헤즈볼라의 어떤 무장이 아니면 레바논 자체를 지킬 수가 없어.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입장도 좋은 게 만일 그 헤즈볼라한테 공격하다 레바논이 쥐어 터져도 이렇게 그 헤즈볼라가 대신 보복을 해주거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레바논의 이스라엘이 뭐라고 항의를 제기해. 헤즈볼라는 우리 상관이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거야. 우리도 어떻게 못해 헤즈볼라는. 근데 심지어 선거를 해갖고 제1당의 위치까지 차지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레바논의 소수 활빈당이지만 집권당이나 다름없는 이런 형태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레바논은 약간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체제를 하는 게 총리는 그리스도교가 하고 군대는 이제 이슬람 헤즈볼라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교육장관이나 뭐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이슬람파가 하고 이런 식으로 종교적으로 직책을 갈라가지고 정치를 해요. 그러니까 헌법상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총리는 이슬람 수니파, 뭐 국회의장은 시아파, 대통령은 그리스도교 마룬파 이렇게 분점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분점이 돼 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약간 레바논이 그래서 주인 없는 나라 같은 느낌이 그렇지. 있어요. 아무도 완벽한 통치를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 있는 거지.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냥 수정이 요 판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들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공기업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쭉 내려오잖아요. 그럼 다 자기 파 사람들만 끼워 넣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국회의장이 자기의 영향권 아래에 있을 수 있는 자리에는 다 시아파를 넣죠. 수니파 총리가 자기 파 사람들 다 넣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무원인데 공무원들이 부서나 분야에 따라서 파가 달라요. 그렇지. 종교가 달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서로 소통이 안 되죠. 그래서 뭐 하라 그래도 안 해. 그리고 베이루트 항구에서 지난해 8월에 질산 암모늄이 2,750톤이 왜 있었는지 모르게 거기 산재에 있다가 이게 폭발을 하면서 난리가 났거든요. 중요한 건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아직도 못 가렸다는 겁니다. 왜? 각각 이 세 파트가 아니 그건 우리 관할 아닌데 난 몰랐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 분노에 차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거죠. 수십 년간 이런 식으로 주인 없는 지들 딱 권력 나눠먹게 하고 하나도 나라 돌아가는 거에 신경도 안 쓰고 심지어 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리스도교 마론파는 프랑스가 레바논을 지배했었거든요. 프랑스 쪽이랑 다 있고요. 수니파는 사우디가 수니파 맹주다 보니까 엄청나게 간섭을 해요. 그리고 시아파는 당연히 이란이 간섭을 하죠. 뒤에서 뒷배들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에는 바지 사장들만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지금 레바논을 통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권력이 분할돼 있으니까 레바논 3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레바논을 지키고 있는 건 헤즈볼라인 건데 헤즈볼라밖에 없죠. 왜 뭐 유럽
일부 국가는 헤즈볼라 테러 단체로 규정을 하기도 합니다만 왜 그러면 합법적인 헤즈볼라에 대한 제거가 안 되느냐? 헤즈볼라는 절대 해외에서 테러를 하지 않아요. 쉽게 그렇습니다. 말해서 고슴도치 전략이지. 웅크리고 있다가 우리를 건들면 가차없이 복수를 하지만 내가 남의 나라까지 가갖고 테러하지 않는다는 거야.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도 공격하지 않는다는 이 원칙들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9.11 테러 생겼을 때 헤즈볼라가 나서가지고 비판했어요. 이 나쁜 새끼들이다. 그렇게 하면 이슬람 사람들한테 다 욕먹이는 짓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을 정도로 나름대로 확고한 철학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게릴라 조직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희한한 활빈당인 겁니다. 네, 정치 조직이라고 저는 항상 이제 그 공중파나 이런 데서 얘기할 때 얘기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약간 투명한 정치 조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활빈당원인지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당수는 알아. 지금 헤즈볼라의 당수는 분명히 아는데 그 이외에 나머지 내부 조직이 어떻게 운영된지는 투명하게 가려져 있는 거고 인원이 한 5만 명 된다는데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참가하고 있을 것으로 아마 생각이 되고 있는 아무튼 전 세계 유례가 없는 특이한 조직입니다. 특이한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비슷한 조직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집트에서 이제 자생했던 무슬림 형제단도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무장 조직으로 출발을 했다가 정치 세력화됐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집트 내에서 그 정치 세력으로 뿌리를 못 내리고 군부 쿠데타에 의해서 밀려나면서 거의 와해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멕시코의 카르텔, 범죄 카르텔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진짜 범죄인들이잖아요. 근데 또 IS나 알카에다 같은 말 그대로 진짜 테러 단체들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비슷한 게 터키의 페트라우 귤렌이라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이 왜 본인이 정권을 잡고 나서 제왕적 대통령제로 만들고 철권 통치를 시작하면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공무원들, 교수, 뭐 사법계, 교사 엄청나게 다 해고하거든요, 공무원들을. 근데 그 해고당한 대다수의 사람이 페트라우 귤렌이 만든 이슬람 그 운동, 이슬람주의 운동 그 계파 사람들이거든요. 그 비슷한데 거기는 그냥 그 사회 풀뿌리 운동 조직처럼 퍼져가지고 공무원 조직부터 시작해서 학교, 병원까지 다 장악을 거기도 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이건 역시도 사실은 정치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해서 에르도안에 의해서 거의 터키 내에서는 씨가 마른 상황이고 페트라우 귤렌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미국으로 망명을 한 상태인데 그거랑도 약간 비슷한가 했더니 그거하고는 또 다른. 그래서 헤즈볼라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진짜 참 특이한 조직인 거예요. 세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IS나 알카에다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조금 다르다는 부분. 그건 진짜 다른 거예요. 그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자, 중요한 건 이 헤즈볼라 조직에 대한 이스라엘 공격이 최근에 시작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뜬금없이 시작된 건 아니고요. 자, 한 2달 전에 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간에 이제 하마스 간에 그 공방전이 있었잖아요. 사실 이렇게 공방전이 있을 때마다 항상 외부에서 헤즈볼라 측에서 이스라엘을 또 공격을 해주거든요. 그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뭐 그 와중에 이스라엘이 먼저 레바논 남부를 공격을 했다. 그래서 레바논에서는 거기 대응 방식으로 우리가 로켓을 쐈다. 근데 서로 먼저 공격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늘 그 공격은 서로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상대방 도심지에 공격한 게 아니고요. 사람 없는 곳. 사람 없는 산에나 아니면 국경 지역 빈 땅에다가 포를 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공갈포만 쏘고 한번 이렇게 이제 외교적 충돌이 있는 것 같은 모양새를 만드는 거지 직접적으로 붙지는 않아요. 왜냐면 붙어봤을 때
이스라엘이 한번 뜨겁게 당했거든. 아, 지금 붙을 수 있는 상황은 네.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붙을 수 없는 상황인 거긴 한데 붙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땐 이스라엘 하나로 뭉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이 지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외부 지원 유대 세력 때문이거든요. 외부에 사실 유대인 거대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한테 등 돌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근데 그 외부 지원 유대 거대 세력들은 주로 이제 좌파 쪽인 거죠. 진보적인 쪽인 쉽게 거죠. 쉽게 말하면 민주당 좌파 조지 소로스 계열이에요. 근데 네. 지금 내부는 수십 년간 너무 우파 쪽으로 그래서 계속 우편향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만이 외부에서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기존에 이제 이스라엘을 강제로 팔레스타인으로 화해시키려고 네.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좌파들이 보기에는 소수지만 좌파들 언제 그 얘기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왜 좌우로 갈라졌고 우파가 먼저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지도. 일단은 이제 이 좌파들은 늘 불만인 거예요. 왜? 쳐들어가 갖고 팔레스타인 깨끗하게 밀고 통합하고 주변 국가들한테 우리도 핵 무장 해갖고 주변 중동 국가들을 위협하면서 힘 좀 쓰고 살자. 언제까지 미국 지원금 받아갖고 그거 받아갖고 겨우 연명하는 수준으로만 살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숫자가 우파가 많다 보니까 선거가 뒤집히질 않은 상황에서 늘 불만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이 끊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좌파 정권인 민주당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약간 홀대 정책, 오히려 트럼프보다 더 안 해주는 정책들 자체는 그렇죠. 말은 우파 정권인 지금의 이제 네타냐후를 퇴진시키기 위한 압력이라고 하는데 총리에서 물러나서 베네트 총리가 다시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몇 개월 전에. 우파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압박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군사적 그동안에 가졌던 보장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도 굉장히 불안하죠.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레바논 안의 전개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레바논 안의 전개가 변화를 하고 있다고 왜 말씀을 하시는지. 이게 뭐냐면 그 레바논에 늘 얘기한다. 대통령 총리는 뭐 아까 그리스도교하고 저희가 나눠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1월달 들어가지고 올해 1월달 들어가지고 바뀌었어요, 총리가. 근데 이 사람이 순위파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지. 아, 총리는 원래 순위파였고요. 시아파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지. 이게 뭐냐면 이 고질적으로 그 경제가 안 좋기는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 경제가 너무 심각해졌고 거기에 기존에 있는 이제 순위파에서 지원을 해주던 아랍 국가들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원금을 못 대준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이 거의 파탄 상태에 왔어. 그래서 결국 이제 IMF 구조금융도 하기는 했는데 이런 와중에 올해 1월에 디아부라는 사람이 새 총리로 지명이 되면서 이 사람이 헤즈볼라 출신인 거거든. 그래서 내각을 지금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내각 장악이 끝나고 난 상황에서 헤즈볼라계가 전체적인 내각을 전부 다 이 구성을 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총리가 컴퓨터 공학자 출신이고 그 다음에 재무장관이 경제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아까 문제로 지적됐던 이 종파 간의 나눠 먹기식 행정을 다 일가를 하고 전부 다 하고 중앙 집권적인 총리 위주의 관료 체계로 바꿔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움직임이 돼가지고 헤즈볼라가 지금에 있는 세 개로 나눠졌던 권력을 사실상 독점하게 된다고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레바논의 변화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년간 분점된 건 위에 몇몇 자리만 분점된 게 아니고 그 밑으로 딸린 세력들이 이미 너무 공고하게 구축이 돼 있는 데다가 헤즈볼라를 허용해 줬던 건 말 그대로
조금 수니파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마룬파와 수니파 사이를 헤즈볼라가 어느 정도 중재 역할을 해주는 차원에서 헤즈볼라를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 이 헤즈볼라는 사실 원래 권력을 많이 잡고 싶어 하지만 이게 성공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프랑스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요. 사우디가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우디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레바논 총리를 사우디에 불러가지고 그 총리의 의중과 상관없이 사우디 국영방송을 통해서 저 총리직 사임합니다 라는 발표를 하게끔 만들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레바논 내정에 간섭을 하고 있고, 작년에 베이루트 항구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실 어디서도 도움의 손길 안 내밀었을 때 프랑스가 제일 먼저 마크롱 대통령이 달려갔고 돈 지원하겠다라고 구체적인 액수까지 밝혔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건이 있어요. 단 프랑스 중심으로 재편될 때예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되잖아요. 왜? 분점돼 있는 상황에서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야. 마룬파한테 더 많은 권한을 줘라 이건데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지원이 안 돼서 경제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 폭발 사고가 제대로 그 후속 처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원금이 들어와도 지금 각각의 그 내정 간섭적인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걸 충족시켜 줘야 된단 말이죠. 결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프랑스 그리고 사우디를 비롯한 그 기존에 있는 지원국들 자금들, 순위파 자금들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현재 내각을 차지하고 있는 헤즈볼라 내각들이 하려는 개혁 작업들이 성공할 수도 있어요. 현재로서.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돈이 안 들어와. 프랑스도 안 들어왔고 지금 사우디에서도 돈을 안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내각에 대한 그 운영 자금을 유일하게 될 수 있는 건 이란 돈이라도 받아서 쓰고 있는 헤즈볼라란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헤즈볼라가 만약 레바논을 잡게 된다고 하면 레바논 자체가 이제는 뭔가 조금 분점된 상황이 아닌 독립적인 국가, 어떤 국론을 모아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위기의식을 갖고 바라보는 국가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세 종파 중에서 하나로 힘을 모을 수 있다면 그건 헤즈볼라가 맞아요. 그쵸? 시아파 중심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쪽이 헤즈볼라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그렇게 으르렁대지만 레바논에선 사이가 좋은 이유가 헤즈볼라가 시아파, 수니파 가리지 않고 사실은 도와주고 있거든요. 팔레스타인도 수니파예요. 시아파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도와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마룬파가 사실은 가장 근데 느끼는 공포감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이슬람 국가잖아요. 이슬람 국가인데 마룬파가 그나마 헌법상 권력을 분점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걸 만약에 헤즈볼라가 세력을 키워가지고 전체를 먹어버리게 되면은 마룬파 입장에서 가장 그 공포감을 많이 느끼고 두려움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프랑스를 끌고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의 폭격전은 사실은 이러한 부분의 상황을 지금 기존의 지원국들한테 알리는 신호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짜고 치는 일종의 그 소란인 거지. 어느 쪽하고 어느 쪽이 짰다는 거야? 아니 이런 상황을 일으켜갖고 이스라엘도 미국한테 도와주세요. 우리 전쟁 날 위기예요. 그리고 레바논도 우리 이스라엘이랑 전쟁하게 되면 위험하니까 어떤 형태든지 협상을 보려고 그러면 돈을 좀 줘야 되지 않겠어? 우리 너무 힘들어갖고 이대로 헤즈볼라가 자리 잡으면 이거 백전백승 전쟁이야? 무조건 전쟁이야? 요런 분위기를 이미 띄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아니면 지금 전 세계가 관심이 레바논에 아예 없어. 헤즈볼라가 굶어 죽든 코로나가 어떻게 창궐하든 아무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역할들을 안 한단 말이야. 그리고 미국도 지금 이스라엘한테 완전 관심을 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자작극? 총풍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으면, 육군이 움직였을 겁니다.
근데 육군은 안 움직인 상태에서 공군도 안 움직이고 원래 그 이스라엘이 폭격하는 방식이 미사일 쏘는 방식이 아니라 비행기를 몰고 가가지고 전투기를 전투기로 정밀유도 폭탄으로 폭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민간인 다치면 안 되니까 콕콕 포인트를 찍어서 정밀유도 폭격을 해요. 그래야 나중에 뒷말이 없거든. 근데 이번에는 그냥 무작위로 산악지대에다가 그냥 미사일을 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헛짓이거든. 저거는 공포탄이거든. 근데 거기에 관해서 헤즈볼라도 국경 지역에다가 빈 땅에다 또 총을 쏴줬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거는 뭔가 이제 뉴스로는 분쟁이라고 크게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배고파요. 우리 돈 좀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상호 간의 사인이 아닐까. 지금 관심이 필요한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서로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뉴스거리가 아닐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돼 있는 지원국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있다는 거.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 레바논이 정부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해진 건 꽤 오래됐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레바논이 지중해에 이렇게 접해 있는데 지중해가 뭘로 몸살을 앓고 있냐면 레바논의 쓰레기요. 네. 오늘 판매를 저희가 팔아야 하는 제품은 바로 이 ILE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안에가 이렇게 얇아 보여도 4겹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얇아 보이는데 이 안에 4겹 쿼드 마스크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걸러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4단계로 걸러주는 거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많은 오염물질을 자연스럽게 차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쵸, 제품이라고 그쵸. 보시면 돼요. PTT에 실험을 의뢰했는데 KF94와 동일한 등급의 시험을, 누설률 시험, 그리고 분진포집 효율 시험, 안면부 흡기 시험을 해서 KF94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잖아요. 환경도 생각하고 나도 생각하고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정말 일석이조의 마스크가 이 ILE 마스크잖아요. 그러면 ILE 쿼드 마스크의 장점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ILE 쿼드 마스크의 장점은 첫 번째, 향균 안감이 있습니다. 오. 이 향균 안감이 에어로 15 향균 안감으로서 99% 향균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99%의 향균 효과라고 말씀하셨죠. 당연히 인증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겉감에도 향균 효과가 있는데 거기에 발수 코팅까지 했습니다. 어머! 자, 여러분 밑에 안 쏟아지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전혀 지금 물이 통하지 못하고 아예 마스크 자체에 물이 흡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물기가 아까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만큼 부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냥 산뜻해요. 진짜 발수 코팅이 잘 되어 있는 게 느껴지고 끈을 조절해서 얼굴 사이즈에 맞춰서 쓸 수 있게 와이어 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한 작품이에요. 자, 지금까지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 ILE였습니다. 안녕! 쓰레기 문제가 사실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게 쓰레기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국가의 통제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국가 차원에서 쓰레기 정책을 잘 펼쳐가지고 분리수거, 리사이클링 뭐 이런 것도 하나 굉장히 중요한 매립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엄청 필요한데 이거를 정부가 하지 못하니까 쓰레기가 그냥 막 나오면서 지중해로 흘러들고 있다는 거죠. 사실 지중해에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의 70%가 레바논일 것이라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양도 심각하죠. 많지만 정화가 안 된 독성 물질이 많아가지고 환경에도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주변 그리스나 터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게 내가 버렸는데 해류 타고 흘러가거든. 맞아요. 이게 피해는 좀 멀리 있는 나라들이 이게 보는 건데 이제는 그게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띠처럼 이 지중해 연안을 완전히 레바논 쓰레기들이 다 뒤덮고 있다. 그래서 일부러 거기다 갖다 버리는 것도 있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고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란의 이스라엘 배 한 척이 피습을 받았거든요. 무인 조종 드론에 의한 피격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누구 거냐? 누가 한 거냐를 놓고 또 얘기가 많거든요. 자, 요거 잠깐 뉴스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지난달 29일 오만 인근 해상에서
스트리트라는 유조선이 드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영국인 1명과 루마니아인 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유조선은 일본 기업 소유예요. 그리고 운영하는 곳은 이스라엘 부호인 에얄 오퍼의 해운사인 조디악 해양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은 이란이 한 거지. 근데 이란이 했더니 너무 멀어. 근데 뜬금이 없어. 이란 외무부는 우리 안 했어. 근거 없는 주장이야. 예. 근데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거를 이란이 직접 했다고 하기에는 뭐 뚜렷한 목적성도 없고 얻어낸 것도 없거든요. 근데 요런 류의 약간 내가 보기엔 자작극 같은데 요런 류의 사고들이 계속해서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중동은 너무 잠잠해도 애들이 불편한 거야. 스스로 국가들 사이에. 그래서 뭔가 정쟁을 만들기 위한 불씨들을 끌고 오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에서 저는 이제 가장 아름다운 게 프랑스가 어렵게 저기 비상금 좀 보내주고 사우디도 돈 좀 보내주고 미국도 이스라엘한테 뭐 안보 조약을 지키겠다는 둥 아니면 국무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 한 번이 왔다 가고 이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에 위신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애들이 국민들을 뭔가 다른 쪽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류의 뉴스가 필요한 거예요. 우린 아직도 미국한테 지원받고 있다라든지 아직도 프랑스나 사우디는 우리 형제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주길 바라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궁하면 적들하고도 내통할 수 있다는 것처럼 약간 이런 연기를 피우기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저유가 부분도 있고 코로나에 의한 부분도 있고 중동 지역 경제 전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좀 산업이 좀 살아나고 유가도 좀 오르고 좀 유가 판매량도 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중동이 거의 굶어주고 모든 국가가 중동 안에 있는 국가들이 전부 다 그 어려운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중동은 필요로 하고 있다. 근데 지금 G20 어느 국가도 당장 그 와 있는 코로나 부분의 델타 바이러스 확산이라든지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는 경제 상황을 살리는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너무 관심을 안 가져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스스로 해결 능력이 없으니까 해결해달라고 관심을 요청하는 이런 뉴스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에 지금 관심이 안 갖고 있거든요. 이란 쪽에도. 이란은 지금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라고 강경파가 이제 대통령에 취임을 했어요. 취임을 했고,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이 지금 중단이 된 상황이고,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생각보다 미국 측이라든지 유럽 측에서 너무 반응이 없어가지고, 이란 입장에서도 계속 강경 발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는데 예전만큼 그 이란의 강경 발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서방 국가들이 반응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노드 스트림 2 이게 노르트 스트림 2 이게 9월부터 정상 가동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이란 중동에 있던 석유들이 넘어가던 석유관들이 오히려 이제 더 그 유럽으로 공급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석유관이 아니 그럼 중간까지 보내면 이게 아니고요. 석유관 압력으로 밀어야 되기 때문에 끝에 수도꼭지 끝에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가 안 사겠다고 결정을 해버리면 그 석유관 자체가 못 쓰는 거예요. 거기까지 밀어 넣기 위한 가스 주입이 아예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석유관이 통째로 못 쓰는 게 된단 말이지. 이거는 중동에서 수출되던 석유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중동의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중동 안에서의 또 내부적인 갈등
이걸로 인한 무력 충돌 이거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럽이나 미국 놈들은 석유가 필요 없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동의 석유가 너무 필요하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란의 경유가 너무 필요해요. 그렇죠. 이란과 카타르의 경우 그 기름과 가스가 없으면 우리 경제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문제에 대해서 이걸 남의 나라 일로 쳐다보지 마시고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거고 그렇죠. 여기가 좀 급해지면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도 그만만의 힘이 있으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개입도 필요할 시기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